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극이 벌어진 순간을 알고 계시나요? 1506년 9월 창덕궁 깊숙한 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6세부터 9세까지 4명의 왕자들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죠. 그들의 유일한 죄목은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치 보복의 현장이었어요. 오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연산군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닌 한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복수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선을 뒤흔들었는지 깊이 파헤쳐보죠. 연산군 이연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1476년 12월 23일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세상에 나온 그는 조선 역사상 드물게 정비소생의 적장자였어요. 경복궁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은 연산군이 8세되던 해였어요. 세자로 책봉되는 영광과 함께 그의 어머니 윤씨는 갑작스럽게 패비가 되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성종은 윤씨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폐악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어린 연산군이 정말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성인이 된 후에야 우연히 어머니의 비극적 최후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궁중이라는 곳은 비밀이 오래 숨겨지기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내관들과 궁녀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들, 그리고 신하들의 미묘한 반응들을 통해 총명했던 연산군이 진작에 눈치를 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연산군은 19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다렸다는 뜻이 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산군의 세자 시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왕세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학문을 소홀히 하고 경연을 자주 빼먹었다는 기록들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깊은 내적 갈등의 표현이었을 수 있어요. 당시 궁중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산군이 느꼈을 고립감과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사라진 후 그는 사실상 정치적 고아가 되었어요. 인수대비는 그에게 할머니였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핵심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란 연산군의 심리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더욱 주목할 점은 연산군이 세자 시절 보여준 이중적 행동 패턴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모범적인 세자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종종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져요. 이는 단순한 성격의 변덕이 아니라 내면의 분노와 상처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1495년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의창 설치, 상평창을 통한 물가 조절, 전국 암행어사 파견 등 성종시대의 안정된 정치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을 뿐이죠. 연산군 즉위 초기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기존 세력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자신만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 후에야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거든요. 이는 단순한 충동적 복수가 아닌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적 행동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연산군이 즉위 초기에 보여준 민생 정책들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구유 정책을 펼쳤고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그는 분명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산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처음으로 폭발한 것은 1498년 무오사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살인파와 훈구파 간의 세력 다툼으로만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어요. 연산군에게 무오사화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정지 작업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견되어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을 때 연산군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을 무덤에서 파내어 부관 참시하고 김일손 등 살인파 인사들을 능지처참시키는 잔혹함을 보였죠. 이런 극단적의 배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무오사화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연산군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건을 활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왕권에 대한 도전을 처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반대할 수 있는 지식인 세력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었거든요. 이는 앞으로 펼쳐질 본격적인 복수극을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무오사화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진 연산군은 이제 본격적인 복수극의 막을 올렸어요. 1504년 갑자사화는 그 절정이었죠. 임사홍의 밀고를 통해 어머니 윤씨의 폐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되던 그날 밤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연산군은 직접 칼을 들고 인수대비를 찾아갔다고 해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였던 인수대비 앞에서 연산군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복수심이 한꺼번에 폭발했을 거예요. 윤씨의 폐위에 직접 관여했던 윤필상과 정현조를 직접 처형하고 사건을 주도했던 인수대비에게 칼을 들고 찾아간 연산군의 모습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어요. 이는 19년간 품어온 복수심의 완성이었죠. 폐위를 찬성했던 대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부관 참시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시킨 것은 철저한 보복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행동 양상이 급격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댐이 터진 것처럼 그는 더 이상 자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강력한 왕권을 완전히 장악한 그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죠. 성균관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고 연회장으로 바꾼 것은 유교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학문의 전당을 향락의 공간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기존 질서에 대한 반란이었죠. 기생들을 궁궐로 불러들이고 흥청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청망청이란 말이 이때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연산군의 방탕함은 단순한 사치가 아닌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적 저항이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쓴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연산군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기존 가치를 부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연산군의 향락 생활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억압받고 통제받았던 그에게 왕권을 이용한 무제한의 자유는 일종의 보상 심리였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된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욕망을 한꺼번에 분출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국고가 바닥나자 백성들의 세금을 올리고 관료들의 공신전을 몰수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연산군에게는 국가의 안정보다 자신의 욕망 실현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상처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연산군이 한글 사용을 금지한 사건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투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나돌자 훈민정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서적들을 불태운 것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이는 단순한 언론 탄압을 넘어서 조선 왕조의 정통성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 사건은 연산군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백성들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그들의 표현 수단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것은 내심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그에게는 더 강력한 통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될수록 반발도 커져갔습니다. 성희안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원종, 신윤무, 유순정 등의 인물들이 하나둘씩 가담했어요. 이들은 연산군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은밀히 반란을 준비했는데 이는 연산군의 폭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정 세력의 결집 과정을 보면 연산군에 대한 불만이 단순히 일부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족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 심지어 궁중 내부의 인물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했거든요. 이는 연산군의 통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반정 세력 중 상당수가 연산군 시대에 출세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박원종 같은 경우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결국 그를 배신하고 반정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연산군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1506년 9월 마침내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군들은 진성대군에게 사전 통보를 한 후 연산군의 측근인 신수군과 임사홍을 제거하고 궁궐을 장악했어요. 반정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여라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에는 체념과 함께 어떤 예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산군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그의 복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노도 저항도 아닌 체념이었다는 것은 그가 내심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는 복수를 완성한 순간부터 이미 자신의 몰락을 각오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거든요.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2달 후인 11월 20일 32일 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남긴 자식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중종반정 직후 창덕궁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산군의 4아들이 모두 사약을 받고 처형된 것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6세, 가장 큰 아들도 9세에 불과했거든요. 당시 조선의 법도로는 16세 미만은 사형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반정 공신들은 왕권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왕자는 사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이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어요. 하지만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혈통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처형을 강력히 요구했죠. 결국 9월 24일 4왕자는 모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의 고민과 갈등도 이해할 만해요. 한편으로는 어린 조카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공신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정치적 현실 앞에서 인간적 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종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공신들의 압박에 굴복했고 최소한 장례만이라도 제대로 치르라고 명했어요. 이 사건은 조선의 법치와 유교 도덕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무너진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왕권과 신권의 갈등, 정치 보복의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죠. 하지만 연산군의 모든 자녀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딸들도 있었는데 그중 장록수의 딸 이영수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1502년에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병약했어요. 어머니 장록수가 처형될 때 그녀는 겨우 4살이었죠. 어린 여자아이였던 영수는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어요. 중종은 이 조카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집과 노비, 그리고 생활비를 하사하며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딸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죠. 영수의 삶을 상상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린 시절에는 화려한 궁궐에서 공주로 대접받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녀에게 과거의 영광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수의 삶에 다시 파란이 일어난 것은 1529년이었어요. 그녀가 서자 권한과 비밀리에 혼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정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폐위된 왕의 딸이라 해도 왕의 혈통이 서자와 혼인하는 것은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영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인과의 결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결국 서자와 비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영수의 기록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녀의 이후 생애나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산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로서 그녀의 삶은 화려했던 과거와 몰락한 현실, 그리고 왕권의 그림자가 남긴 비극의 잔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영수의 이야기는 연산군 가문의 비극이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폭정으로 인해 오빠들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평생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닌 숨겨야 할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연산군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그는 단순한 폭군이 아닌 깊은 상처를 가진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그를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두 번의 대숙청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한 인간의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극단적인 행동들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의 복수는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았어요.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똑같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다가 자신의 자식들까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연산군의 생애는 권력과 복수,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정치적 권력과 결합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의 이야기는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도 드러내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개인적 감정이 국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던 시대적 한계,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법과 도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폐위와 그 가족들의 비극적 최후는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복수의 허망함,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연산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권력과 복수,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생애와 그 가족들의 운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너무나 큰 희생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